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건 운명이야. 운명을 받아들여야 해. 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럴까요?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걸까요? 국어사전을 보면 운명의 뜻은 이렇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해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하지만 운이라는 한자에는 옮기다, 움직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르다, 궁리하다, 운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죠. 운명,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은 나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고 궁리할 수 있고 옮길 수 있고 나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운명을 움직이는 하루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화요일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화요일이니까 원탁이 기자들 K 함께 하시는 날이죠. 내년도 추가 경정 예산 이 추경을 편성할 것인가를 두고 야당은 찬성, 여당은 반대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좀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여기에다가 한국은행과 기재부도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경기는 참 안 좋은데 추경을 지금 편성해야 할지 얼마를 편성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주십시오. 넷플릭스가 지상파 방송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지상파 방송국이 넷플릭스에게 손을 내민 걸까요? 웨이브, 티빙 등 국내 토종업체들은 그야말로 이 OTT 업계에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OTT, 이 지각 변동까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퀴즈. 정답은 세 글자네요. 여러분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될 테고요. 한국은행이 조금 전에 이것 심리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심리지수를 보니까 일단 기준점 100보다 높으면 경제 상황이 좋다. 낮으면 안 좋다라는 지표인데요. 이달에는 88.4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보다 무려 12포인트 넘게 내려간 건데요. 16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한 달 만에 떨어진 건데요.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람들도 씀씀이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것 같네요. 세 글자입니다.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누리는 사람을 뜻하죠. 힌트를 드리자면 생산자의 반대말, 생산자의 반대말이 될 수 있을 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그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문자 메시지가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첨이 아니라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잠시라도 산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 또 유튜브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실까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 미국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산타가 왔습니다. 자주 오죠. 네, 지난 주말에도 분위기 좀 썰렁했어요. 예. 아니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하니까 분위기 싹 가라앉았었는데 오늘 기술주들이 산타를 끌고 왔습니다. 연휴 앞두고 평균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반도체주가 3% 넘게 올랐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98% 올랐고요.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도 0.73%, 다우 지수도 0.16% 강세입니다. 네. 분위기 개장초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지표가 썰렁했어요. 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12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 단연 지수 상승은 대형주였습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7개 종목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제외하고 이날 애플 역대 최고가 경신했고요. 테슬라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3% 넘게 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 무려 3.1%나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달러 또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가 108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달러 강세이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좀 떨어졌는데요. 서부테스탄 중진류 이올린도분 선몰은 배럴당 69달러대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72달러대로 마감을 했고, 근데 지금 당장 이제 뉴욕 증시는 이번 주 거래 한산합니다. 거의 휴가 간 분위기거든요. 24일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기 때문에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에 네. 조기 폐장하고요. 크리스마스 당일 25일은 휴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증시 산타 랠리 여부가 내년 초까지 그래도 시장의 심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을 텐데 아마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악재도 호재로 이제 이끄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우리 증시 어제 사흘 만에 반등했죠. 외국인 기관 모처럼 쌍끌이 매수세로 반등을 했는데 오늘도 반등세는 이어가고 있는데 수급은 좀 달라졌습니다. 코스피가 2,445선으로 3포인트 정도 강보합이고요. 코스닥도 3포인트 정도인데 683. 어제와는 달리 이제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 연초 대비 아시아 증시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 증시만 마이너스입니다. 코스닥은 2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코스피도 한 7에서 8% 정도 약세입니다. 나스닥은 올해 30% 넘게 올랐습니다. 상대 수익률로 봤을 때는 50% 포인트 차이가 나는 거네요. 올 한 해에만. 오늘 일단 강보가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 증시고요. 시중은행들이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내놨어요. 맞습니다. 이게 꼼꼼히 좀 들어봐야 되는데 시중은행 20곳이 3년 동안 2조 원을 지원한다라는 겁니다. 1년에 약 7천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 어떻게 쓰느냐. 이 돈으로 25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빌린 대출금의 이자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건데요. 지원 방식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연체 위기에 처한 10만 명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해주겠다. 연평균 한 120만 원 정도 이자 감면해주고 또 폐업하고 싶은데 지금 폐업 비용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10만 명에게는 기존 대출 30년 저금리로 초장기로 전환해주겠다라는 거고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차주에 대해서도 한 5만 명에 대해서도 신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총 연간 25만 명의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연간 7천억 원가량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매년 이제 이맘때쯤 이제 은행권이 하는 상시 행사 같습니다. 네. 상생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올해 3분기까지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한 40조가 넘거든요. 단기 순이익 한 20조 원 정도 예상을 하면 거의 한 10% 정도를 책정을 하는데 올해 한 2조 원 할 줄 알았더니 이제 3년 동안 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7천억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사상 최대 올해도 이자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생 지원 규모가 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시행됐던 거이긴 한데 이 지원 규모가 이제 정치 상황에 따라 좀 줄어든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또 새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면은 그때는 또 은행권을 또 동원하지 않을까. 항상 늘 반복돼 왔으니까요. 일단은 기존 대출을 30년 만기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게 한 10만 명에게 그리고 5만 명에게는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거고요. 소상공인들 참 많이들 힘드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지난해 사실 경기 침체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자영업자 91만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이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개인 사업자 10곳 가운데 한 곳꼴로 폐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비율도 전체 취업자 가운데 비중이 20% 아래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물론 금융권이 상생금융이라는 이유로 대출 이자 부담 줄여주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19 때부터 계속 연장이잖아요. 네. 일부 그때 이제
원금을 탕감해 준 경우 있지만 이거는 원금 탕감이 아닌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거든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가 제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이후 이제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금리로 인해서 고물가로 인해서 소비 위축으로 인한 복합적인 위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이제 장기 전환 대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각종 이제 정책 자금 지원과 더불어서 폐업하고 난 다음 뭘 해야 될지 이 폐업 지원과 더불어서 재기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되는데 우리는 폐업하고 난 다음 할 게 별로 없어요. 네. 보통 보면 택배, 알바 내지는 운전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금융 지원도 좋지만 이런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주기적으로 그 자영업 관련된 그 코너를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내일은 2025년에 가장 유망해 보이는 자영업 혹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영업 그것도 한번 구분해서 방송을 또 해드릴게요. 그 일본의 완성차 업체죠. 혼다랑 닛산이 합병을 한 해 만에 이야기가 꽤 있었거든요. 이제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합병 논의를 시작한다고요? 맞습니다. 일본의 2위 완성차 업체 혼다, 3위 닛산이 2026년 8월 지주사를 설립해서 경영 통합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지금 두 회사가 합쳐지기만 단순히 물리적인 합병만 보고 보면 연간 판매량에서 현대차를 앞지르고 글로벌 넘버 3 완성차 업체로 도약하겠다라는 건데요. 여기다 닛산의 최대 주주가 누구냐? 미쓰비시 자동차입니다. 이 합류 여부도 내년 1월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통합이 완료되게 되면 군살 빼거든요. 그럼 연구개발비, 공급망, 판매 기능을 통합하게 되면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 상장된 이제 이 닛산의 주가, 혼다의 주가가 12%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시너지를 되게 높게 보고 있다. 물론 뭐 이번 통합이 전기차 전환이랄까 그리고 이제 중국차의 어떤 견제,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둔과 같은 어떤 산업의 대변혁기에 대응하겠던 전략적 결정이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물밑 작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설립과 동시에 아마 이제 2026년 8월 되면 지주사를 설립할 텐데 아마 도쿄 증시에 상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는 모양이네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타겟이 중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대기아차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규모의 경제가 비슷해졌어요. 네. 사이즈가. 그렇게 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 브랜드 경쟁력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현재 글로벌 1위는 도요타고요. 한 1,1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고요. 2위가 독일의 폭스바겐 923만 대. 지금까지 산업 현지차 그룹이 한 730만 대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생산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로 승부를 걸려고 했는데 트럼프 2기가 전기차보다는 후퇴하고 있죠. 내연기관차로 전환하다 보니 하이브리드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이 잘하는 게 하이브리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사가 전기차 플랫폼을 통합하게 되면 경쟁력이 더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의 경우는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즉 미국 테슬라 다음에 2위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혼다, 닛산 아마 아시아 여행해 보신 분 알 거예요. 대부분 혼다, 닛산, 토요타예요. 네네네.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무엇보다도 현대 입장에서 보면 이제 기술 혁신, 시장 다변화, 더욱더 치열한 경쟁 환경에 직면하게 된 건 팩트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또 중국의 전기차 업체 또 합병을 하는 일본 완성차 업체들 그 사이에서 잘 해내야죠. 또 하나가 연말 되면 또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포인트들. 혹은 1년 이내에 사라집니다. 빨리 쓰세요. 이런 게 이제 메시지로 막 오거든요. 앞으로는 각종 포인트를 좀 더 오래 쓸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야, 그게 얼마나 되겠어. 네. 그랬는데 연간 나도 모르게 소멸되는 포인트가 유통업 분야에서만 매년 132억 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41개 업체의 적립포인트 50개를 조사해 봤더니 적립포인트 유효기간이 너무 짧고 또 소멸된다라는 고지도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적립포인트가 이제 이 유효기간을 봤더니 전체 한 32개가 유효기간 3년 이내였어요. 3년 이내. 그렇습니다. 6개월짜리도 있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통상 이 상법상 채권 기간이 5년인 걸 감안하게 되더라도 너무 짧다라는 거고요. 6개월짜리 포인트 줄 거면 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소멸 고지 방식부터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유효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방안도 이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는데 근데 유효 기간이 업체별로 좀 통일되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이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의 경우는 주로 2, 3년이었는데 최대 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네. 그러나 외식업, 영화관의 경우는 3년으로 연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통일할 필요가 좀 있어요. 헷갈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서 이것도 소비자의 권리니까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 기업에게는 부채로 계산이 됩니다. 회계상으로는. 그렇죠. 기업에게는 부채이고 소비자에게는 당연히 나의 권리인 이 포인트도 꼭꼭 챙겨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KBS 서영민, 장혁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 그 인사해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어제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몇 살이? 초등학교 5학년 이나 됐는데요. 연기한 거 아닙니까? 그 손편지로 산타 할아버지께 네. 쓴다면서 예. 일단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와, 첫 번째 소원은 착하네. 그겁니다. 네. 두 번째 소원은 저 자신을 위한 것 같지만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제 산타 아버지께 쓰다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산타 어머니께 썼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우연히 봤는지도요. 네네. 아이들은 이제 라디오를 이제 안 듣고 있길 바라면서 주변에 내일 많이 선물도 좀 바쁘시겠어요. 선물도 좀 하세요? 선물은 이제 줄 사람이 없고. 괜한 거 물어봤나? 부모님께 드려야죠. 그렇죠. 부모님 네. 드려야죠. 이런 이게 아니 왜냐면 불효자가 돼버렸네요. 그 방송으로. 오늘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아침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의 금융 위기 후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심리가. 이 모든 건 탄핵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계엄. 그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지는 이 정치적인 급냉 국면을 경제가 절대로 벗어나서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그 영향이 직격탄이 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를 조금 돌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좀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시기상조냐 이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야당은 이제 추경을 하루빨리 예. 편성해야 된다는 거고 정부 여당은 좀 신중하자라는 건데 저는 좀 눈에 띄는 기사 제목이 있었는데 논꽃 추경이냐 벚꽃 추경이냐 그러니까 1월에 추경을 하느냐 3, 4월쯤에 예. 추경하느냐 뭐 이런 문제인데 왜냐하면 정부 여당에서도 아직은 뭐 소수 의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경에 대한 공감대가 아예 없지는 않은 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뭐 윤석열 정부 뭐 후반기 또 국정 목표도 뭐 양극화 타개예요. 그러니까 추경을 좀 이렇게 덮어놓고 반대만 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정부 여당도 일부에서는 좀 받아주는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민주당 뭐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소비 침체가 너무 심각하고 또 어떤 내수 진작이 필요하니까 좀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계엄 탄핵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경이 시급하다는 거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좀 민생 회복할 수단은 다 써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좀 여당과 정부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내년 예산에 좀 신속한 집행이 우선이다. 또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권성동 지금 권한대행이죠, 당 대표. 근데 뭐 이제 3월이든 6월이든 좀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가능성 아예 닫아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사실은 한 석 달쯤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사가 났었어요. 예. 정부가 뭐 이제 뭐 경기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추경하는 거냐 언제 추경하는 거냐 그랬었죠. 그때 기재부에서 당장 뭐 예정된 것이 없다는 투에 이 원론적인 입장이 나왔지만 사실은 기재부를 오래 출입해 보면 알지만 그 말은 한다 그러면 내가 끌려갈게라는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뉘앙스가 아니었습니다. 아하. 네, 정부에서 그 용산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뭐 미적지근하긴 했지만 앞으로 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된다면 그때 살펴보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하려고 했던 겁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하려고 했었는데 정치적 급변 사태가 오면서 정부 여당 입장이 바뀐 거라고 봐야겠죠. 바뀐 이유도 사실은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바뀌었다 그러면 또 왜 입장을 바꾸냐라고 할 수 있지만 네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은 당연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정치가 늘 그렇듯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지금 추경을 하면 누구에게 좋은가라는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탄핵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탄핵이 된다면 대선 국면으로 갈 텐데 대선 국면에 아마도 이 추경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는 추경에는 틀림없이 지역화폐 예산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금은 아니지만 여튼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이미 했거든요. 10조 써서. 근데 사실 10조 얘기는 아직 그 야당 안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민주당에서는 틀림없이 지금 이번에 예산을 감액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액 감액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든 넣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표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종류의 예산이거든요.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서 민간 소비를 좀 끌어올린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추경을 하고 지역화폐 예산이 들어간다면 탄핵 가결 이후에 펼쳐질지도 모르는 대선 국면, 조기 대선 국면에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화폐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좀 첨언을 드리면 네. 이제 민주당이 생각한 이제 지역화폐 예산이 원래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게 다 감액이 돼서 이제 0원으로 이제 통과가 된 건데.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걸 이제 막았던 이유는 이제 이게 지역 화폐는 이제 지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할 근거가 없다라는 이제 반박이었어요. 또 이제 물론 이 지역 화폐의 어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연구 조사도 있지만 뭐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조사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뭐 소비 진작 효과가 좀 미미하다. 실제로 이제 경기도에서 쓰이는 거 보면 물론 이제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게 사교육비, 학원비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어떤 부자 지자체의 발행액이 많이 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불균형도 생길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이제 안 된다고 했었던 건데 좀 어쨌든 여야 간 좀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뭐 추경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지역화폐만 논하기에도 한 시간은 부족할 정도인데 네. 이건 또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네.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추경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지금 2025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된 지 2주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안이 내년 예산안에 아직 잉크도 안 마른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번 예산안이 정상적인 절차, 그러니까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편성된 예산은 아니거든요. 통상적인 절차라 하면 기재부에서 국회로 와서 국회에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여야 의원들이 각자가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좀 넣고 그러는 과정에서 뺄 것은 좀 빼고 이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이번 예산안은 그런 과정 하나도 없었고요. 다만 민주당에서 요 예산 깎아서 넘깁니다. 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입니다. 이렇게
통과된 게 헌정사상 처음이에요. 네. 야당 단독으로 수정해서 한 게.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민주당은 예산을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 정부 여당에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계엄과 이후 탄핵 국면이 돼서 굉장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협상이 더 안 돼서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넘겨버리겠다라고 하고 넘길 때는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증액을 하지 않고 감액만 하면은 넘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민주당이 일단 감액만 해서 넘겨놓은 겁니다. 증액을 하려면 기획재정부가 동의를 해야 하고 네.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안이 좀 어찌 보면 비정상적인 예산안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여도 야도 서로가 그 필요로 하는 종류의 예산을 보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마이너스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내년 성장률을 요즘 1.9%로 하향 조정하고 있죠. 네네. GDP 성장률을. 근데 이렇게 그 예산안이 생각보다 감액돼서 넘어가는 바람에 GDP 성장률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가 0.06인가 0.09. 0.06% 이제 그러니까 빠진다고 이제. 그 정도 빠져서 0.1% 가까이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려줄 필요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처지가 지난번 대선과 비교해봐도 반대이고 여당과 야당이 주로 추경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과 비교해봐도 반대이고 상당히 요상한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지난번 추경 때는 그러니까 지난번 탄핵 때 박근혜 탄핵 때 추경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여당이 하자 그러고 야당이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네. 정부 여당은 계속 추경을 하려고 네. 하고 네. 야당 막는 게 통상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랬죠. 통상은 그랬지만 근데 지금은 네, 왜 지난 한 3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난 3년간 안 네, 그랬죠. 지난 3년은 여당은 건전 재정이 중요해라고 했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좀 더 마중물이 필요해. 내수 경제를 부양할 마중물이 필요해라고 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의 스탠스만 보면 비슷하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석 달 전의 스탠스와 비교하면 정반대로 됐고 정부 여당은 그래서 헷갈립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의 탄핵 당시와 비교해봐도 여야 입장이 반대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추경이 편성되기 딱 한 번이었거든요. 예. 2022년 5월 때 그때가 이제 59조 4천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어요. 한 방에. 예, 한 번에. 근데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약간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사흘 만에 이제 편성이 됐었는데 이제 그때 빼고는 이제 추경을 이제 전혀 안 했던 거죠. 사실 윤석열 정부 초반, 극초반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필요성 이후에는 거의 한 2년 반 동안은 사실상 추경이 없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것도 보면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느냐 큰 정부를 표방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의 필요성도 또 달리 느끼는 것 같고요. 이 정부 들어설 때 제가 그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취임할 때 네. 그때 기사를 하나 썼는데 다들 쓰는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 추경을 좋아하지 않는 추경호입니다. 추경 불호. 본인이 네. 그렇게 좀 어필하기도 했었죠. 국회 소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추경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근데 그 말은 건전 재정이 중요하다. 사실은 이게 기재부 공무원들의 어떤 대전제 같은 겁니다. 나라 살림을 하다 보니까 늘 추경 싫습니다. 건전 재정이 중요합니다. 고차를 잘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우리는 국간직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쓰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게 쓰다 보면 나라가 거덜납니다. 늘 기재부 공무원들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사실은 늘 그런 기재부 공무원과 정치 권력, 용산이든 청와대 등 사이에는 약간의 알력, 싸움 아니면은 돈 좀 써야지 그럼 기재부가 안 돼. 써야지 안 돼 하다 이렇게 요 사이에서 좀 타협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는 특이하게 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나는 추경을 싫어해라고 하고 대통령도 나는 추경을 안 해. 건전 재정이 중요해라고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 계속 그래왔거든요. 사실은 이런 정부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추경을 하면 경제 좋고 경제 좋으면 지지율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 왔는데 최근 한 석 달은 하겠다 하는 취지로 바뀌었었는데 못한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급변이 온. 네. 근데 돈만 있으면 많이 써서 확장 재정을 해서 서민 경기도 좀 부양을 시켜드리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재정 건전성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도 또 빠르게 늘고 있고 문제는 또 속도지 않습니까? 정부 네. 부채 비율도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그걸 또 그렇죠. 신경 안 쓸 수 없고. 그 추경에 신중한 정부 입장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관리 재정 수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재정에서 연기금이라든지 사학연금 같은 이제 사회보장성 기금 규모가 큰 거 이런 거 좀 빼고 이제 추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어떤 실질적인 이제 재정 상황인데 이 수치를 보면 이제 올해 이제 92조 적자가 나왔는데 이제 적자 폭이 또 1년 동안 한 5조 원 가량 늘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아주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이번 또 수출도 둔화되고 있고 외화도 잘 못 벌고 있고 또 달러 요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외환 보유액도 많이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우리 경제가 쓸 수 있는 어떤 실탄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그런 점을 본다면 조금 이제 조금 살림살이를 좀 이렇게 빠듯하게 그러니까 약간 깐깐하게 쓸 필요는 있기는 있죠. 저는 좀 이번 정부의 2년 반 동안의 경제 운영을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늘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건전 재정을 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독일식의 건전 재정이 결국은 국가의 펀더멘털을 강하게 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근데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 한 일들을 돌아보면 건전 재정 했습니다. 돈 아껴 썼어요. 그리고 좀 더 그 민간의 자유를 뭐 북돋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뭔가요? 일단 성장률은 올해 1% 거의 안 떨어지겠지만 거의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내년엔 1%가 된다고 하고 있고 네네. 지난 3년 동안 성장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정은 좋아졌느냐?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쩜 성장률을 조금 희생해서라도 건전 재정을 이루겠다는 목표였다면 건전 재정은 됐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국가 경제 자체가 내려가면 거치는 세금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운턴에서 그러니까 사이클이 밑으로 내려갈 때 국가가 보듬어 주지 못하면 그 다운턴이 골이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가 경제 전체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도 잃고 세수 기반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관리 재정 수지도 안 좋아져요. 실제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악순환으로 네, 가는 지금 거죠. 건전 재정을 했는데 관리 재정 수지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관리 재정 수지 안 좋아지는 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는 내기 싫으니까 뭐 외평채 아니면 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돈을 경기 방어나 주식 방어 이런 데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관리 재정 수지가 안 좋아지게 보이게도 합니다. 일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빚을 내기 싫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다른 꼼수를 써서 다른 방식으로 국가 경제 정책을 운용하는 그러니까 약간 꼼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관리 재정 수지 안 좋아지고 국채는 발행하기 싫으니까 약간 꼼수를 써서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거. 이게 지난 2년 반 동안 벌어진 일인데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 재정 물론 중요합니다만 건전 재정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는 거고 경기를 좀 잘 부양하고 시장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한 다음에 세수도 잘 거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건전 재정을 목표로서 이루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또 세수도 계속해서 뭐 지난해는 뭐 50조 올해 한 30조 원대 또 이렇게 결손이 생긴다고 하고요. 그 한국은행 총재도 몇 마디를 또 거들더라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 오히려 지금 추경이 좀 필요하다, 적극적인 재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내년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뭐 이번 이제 예산안이 이제 오히려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어떤 또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내년에 경제 하방 위험이 커졌다. 또 여야 합의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창용 총재 얘기는 지금 카드 사용액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급감하고 지금 있죠. 연말인데 지금 연말 분위기가 좀 안 나잖아요. 뭐 크리스마스 때 원래 이제 계엄이 발생한 게 12월 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송년회를 사실 제일 많이 해요. 물론 여기 성공예감 그 송년회는 계엄 전에 아주 신속하게 했지만 어쨌든 지금 뭐 다들 연말 송년회 잘 안 하고 뭐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탄핵이 벌어지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제 설문조사한 거 보면 이 계엄 사태 때문에 이제 그 가게들의 한 46.9%가 뭐 단체 회식이 취소되고 뭐 여행객 투숙
취소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좀 힘드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골든 타임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좀 취약계층을 위해서 조금 이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기 안 좋은 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느끼고 계실 테고요. 이렇게 잘 느낀다는 표현이 좀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만 3050님이 소비 요정이었는데 요즘엔 허리띠 졸라매려고 합니다. 쉽지 않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 말미에는 커피 쿠폰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저희가 그 문자 메시지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커피 쿠폰을 다 쏘는 날입니다. 오늘만 그럽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예. 맨날 크리스마스 이브였으면 좋겠다. 그렇죠? 제가 보내도 주시나요? 네, 그 차단 왜 고개를 좀. 저으시죠? 장현희 님이 좋은 경제 정보 쉽게 알려주시는 이대호 진행자님, 기자님들 모두 경제 산타입니다. 내년에는 선물 같은 좋은 이야기만 전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참 저성장 국면이 그냥 만성화되는 것 아닐까. 이게 되게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추경을 얼마를 만약에 한다면 얼마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그걸로 일시적인 부양이냐 구조적인 어떤 성장세 이제 가속도를 밟을 수 있을 것이냐를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어제 그 이제 안도걸 이제 민주당 의원 그 이제 기재부 차관 출신이고 기재위 소속돼 있는데 거기서 라디오 인터뷰한 거 본 게 대충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는 추경의 규모는 한 10조에서 15원 정도, 15조 원, 10조에서 15조. 최소 두 자릿수. 예.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로 최소한 추경을 해야 최소한 좀 성장을 갉아먹지 않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 뭐 2025년 예산 깎은 것만 해도 4조 원이니까요. 네. 네. 근데 뭐 아까 또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조금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추경을 짜게 되면 이제 내년 상반기 뭐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선거를 어떤 의식한 추경, 어떤 정치적 추경이 될 수 있는 거는 조금 이제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좀 선별적이고 좀 깐깐하게 좀 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 기자. 이 국면에서 약간 재미있는 건 사실은 크게 비중 있게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지만 김동연 지사가 말하는 추경입니다. 거의 경기지사인데 30조 원까지 얘기하던데요. 경기지사인데 추경을 자꾸 얘기합니다. 여기서 뭐 딴속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비판을 받는 지점도 있는데 예. 워낙에 이런 국면에서는 금액이 크면 주목을 받거든요. 그중에 10조는 AI 등 신혁신 산업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입니다. 다른 10조는 소상공인 등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은 분들 도와주는 용도로 좀 써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조가 바로 재난지원금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전 국민은 아니에요. 김동연 지사는 늘 전 국민은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국민에 줄 필요가 있느냐 재벌 집에도 줘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일정 부분 잘라야 된다고는 하지만 10조면은 사실은 저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졌을 때 그때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뭐 이런 때 생각해 보면 그때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한 번 줬고 그 뒤에는 88%에게 한 번 줬거든요. 네네. 대충 예산이 한 10조 정도 들었습니다. 두 번 합쳐서요? 아니요. 한 번에? 각 번당. 한 번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의 전 국민에 가깝게 25만 원을 준다는 전제로 10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사실 기재부 장관이었고 재정 건전성 얘기도 많이 했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 추경으로 오롯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한데 20조를 쓴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10조, 재난지원금이 10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민간 내수인데 사실은 이 민간 내수 부문은 기재부 아니면 정부에서 경제정책 짜시는 분들이 사실은 소홀히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 GDP, 우리나라 전체 GDP를 말할 때는 항상 수출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반도체나 자동차만 잘 돼도 민간 소비가 조금 떨어져도 됐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 정부 관료들은 늘 이 수출 사이드 아니면 대기업 사이드 이쪽을 많이 보고 정책을 짰는데 이 정책은 반대 방향입니다. 내수, 네. 서비스업에 돈을 투입하는 것보다 수출, 제조업에 투입하는 게 더 효과는 크다. 숫자로는 빨리빨리 나타난다. 또 이렇게 네.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건설도 있죠.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 1.9%로 전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그나마 지금 그 발표하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1.9% 성장률에 이게 약간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1.9%라는 수치는 트럼프의 지금 보편 관세가 2026년 1월에
매겨질 거라는 거를 가정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영향이 없는 것을 가정했을 때 1.9%가 나온다라는 거고 또 여기에 또 하나 더 이제 낙관적인 뭐 그나마 이제 괜찮은 시나리오를 이제 가정을 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또 1.9%라는 성장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관세 그리고 전쟁 이 부분이 더 악화가 된다면 이제 1% 그 중반대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해서 요 추경 얘기가 또 얼마나 더 나오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여러분께 팔로우업 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돈으로 사서 쓰는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예. 날이 갈수록 합리적인 경제 생활 하려고 하시죠. 또 부당한 일에는 또 이분들이 목소리도 많이 내고요. 이들의 권리 보호도 중요해지면서 정부 기관도 있죠. 환불, 반품을 비롯해서 분쟁이 생겼다면 전화번호 1372 한국 이것 원으로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한국 이것 보호원이었는데 이름이 한국 이것 원으로 좀 줄여지기도 했었죠. 아까 힌트를 생산자의 반대말이라고 생산자의 반대말 세 글자라고 알려드렸더니 1182님이 생산자의 반대말 파괴자 이렇게 파괴자 심리지수 아니고요. 예. 뭐 재미난 오답도 좋습니다. 0345님 중고등학생 셋 다자녀라 외식비가 부담되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크게 쏘겠습니다. 그 대신 무한 리필로 갑니다. 무한 리필 괜찮습니다. 이정우님이 지난주 체얼리즘 때 나왔던 마루 시공업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성공예감 들으면서 마루 깔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선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글 남겨요.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뭐 커피 쿠폰밖에 못 챙겨드립니다만 따뜻한 겨울 따뜻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민환님이 애청자입니다. 이때까지는 애청만 하다가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회원 가입도 했습니다. KBS 콩 가지고 회원 가입하셨구나. 뭐 하나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커피 쿠폰이 몇 장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 예감도 이제 추경 편성을 할 필요가.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OTT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최근에 SBS가 네. 서울 방송이 넷플릭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SBS 주가가 최근 이제 화제인데 오늘은 좀 6% 정도 빠졌네요. 근데 이틀 동안 이제 상한가를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한 주가가 15,000원대였는데 지금 어제는 26,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예. 이게 왜냐면 지난 20일에 이제 공시를 했었는데 이제 넷플릭스와 SBS가 내년 1월부터 이제 6년 동안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지상파에서 만든 방송물을 넷플릭스에 공급하겠다. 네, 그러니까 신작 드라마, 뭐 예능, 교양 이런 것들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공하고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신규 드라마를 이제 SBS 신규 드라마가 이제 전 세계에 공개가 되는 거죠. 넷플릭스 통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해서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야, 그러게요. 근데 이게 사실 예전에는 지상파 방송이 만든 거를 OTT에 공급한다고 이게 사실 좀 상상이 좀 어려웠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투자를 해서 만든 국내 OTT는 있었습니다만 넷플릭스가 손을 잡는다고 이게 좀 이례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상파들은 한 15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방송업계 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P들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는. 그래서 그 외주 제작사들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고 그때 외주 제작사를 선정하고 누가 잘하는지 살펴보고 경쟁시키고 그러던 플랫폼이었어요. 그러니까 PP라고 하는 건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사들. 네. 그러니까 경쟁을 시키고 쳐다보고 잘하는 녀석을 끌어주는. 그러니까
갑의 위치였던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바뀌죠. 상황이 TVN도 들어오고 케이블 TV가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서 종편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점점 경쟁은 심해지는데 이러는 와중에서 지상파 3사가 그동안 안 하던 짓을 하나 합니다. 지상파 3사는 콘텐츠를 같은 플랫폼에서 같이 공급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자. 왜냐하면 지상파가 아닌 애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게 지금의 웨이브입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자기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SBS도 지금도 이 웨이브 플랫폼에 지분이 있습니다. 한 20% 가까이 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넷플릭스에 판 겁니다. 어쩌면 그 우리 지상파 플랫폼인 웨이브를 만든 이 나머지 회사들 입장에서는 배신을 때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플랫폼 할 건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사실 웨이브와 SBS도 어떤 이제 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이 있었는데 예. 지난 9월에 종료가 됐대요. 그래서 종료가 되면서 또 넷플릭스가 이제 아마 뭐 KBS, MBC에도 약간의 뭐 제한 같은 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드는데 그 이제 SBS와 이제 얘기를 해서 좀 계약을 맺게 된 거죠. 근데 세부 조건이 있을 텐데 이건 이제 2030년까지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뭐 외부에 그 공급하는 것보다 넷플릭스에 제공하면 더 높은 단가를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추측은 되죠. 그러니까 참고로 지난번 이제 최근에 SBS 공시 나온 걸 보면 이제 SBS는 이제 상장사니까. 근데 계약 금액은 경영 상대방의 요청으로 이제 뭐 비밀 유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금액은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갈 정도로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다른 지상파 방송국들도 또 추가적으로 넷플릭스랑 손을 잡지 않을까. 그러면 또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훨씬 더 막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 구도를 조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 그 미디어 컨텐츠 산업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도를 보면 올해만 보면 MBC가 무척 좋았습니다. MBC는 지속적으로 연초부터 흑자가 난다고 했었고 꽤 많은 흑자가 나고요. 그리고 KBS는 저희 회사에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예. 안 좋습니다. 광고 시장에서도 안 좋고 수신료 관련해서도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재정적으로 매우 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콘텐츠 경쟁력이 있느냐 측면에서 보면 3사가 입장이 다릅니다. KBS는 일종의 콘텐츠 경쟁력이라고 했을 때 3사에서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MBC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SBS가 네. 올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 주가 한번 보시면 다들 아실 텐데 주가가 우하향했어요. 거긴 이제 네. 태형건설의 재무가 좀 안 좋아지면서 그 영향도 맞습니다. 같이 있어요. 그 영향도 있었고 올 초부터 보면 분기별 영업 실적을 보면 SBS 자체가 적자가 2번 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날 정도로 SBS 경영 사정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태형건설 당시에 그 정부와 협상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SBS만은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한다. SBS 포기는 못 한다. 그렇게 나왔었죠. 네. 그만큼 SBS를 알짜 회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태형그룹에서는. 근데 SBS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위기였던 것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굉장히 콘텐츠 제작비에 넷플릭스랑 경쟁하면서 제작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편당 제작비는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는 시장이 작아. 왜? 우리는 플랫폼이 웨이브니까. 혹시 우리가 넷플릭스가 되면 우리의 플랫폼이 넷플릭스가 된다면 우리의 시장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 그럼 똑같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영 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MBC는 올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MBC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KBS는 그런 생각을 해도 넷플릭스에서 적당한 돈을 불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웨이브랑 원래 티빙이 네. 합병이 이제 추진이 되던 상황이었거든요. 도대체 그건 언제 되는 겁니까? 근데 닛산 좀 혼다도 이제 합병한다고 하는데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지난달 말에 그나마 조금 이제 급물살 타는 소식은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그 웨이브가 이제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게 전환사채 만기 문제가 있었는데 좀 이제 그 모회사들에서 이제 투자 결정을 하면서 조금 그거는 해결될 어떤 이제 기미가 보여서 아마 조금 이제 내년 상반기 이르면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기사까지는 나왔는데 사실 이번 그 SBS와 넷플릭스 그 공급 계약이 약간 좀 찬물을 뿌린 건 있죠. 왜냐하면
뭐 물론 이번 계약 때문에 웨이브가 뭐 SBS 콘텐츠를 뺏기는 건 아닙니다. 뭐 실시간 SBS 중계는 이제 웨이브가 계속 독점으로 제공하고 다시 보기도 제공이 되긴 하지만 사실 뭐 요즘 뭐 지상파 실시간 중계가 엄청난 강점으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어쨌든 웨이브 입장에서도 그런 킬러 콘텐츠를 확보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결국 뭐 이렇게 되면은 MBC 안 빠져나가겠어요? 뭐 KBS도 뭐 다른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웨이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러게요. 자체 좀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이 왔다. 토종 OTT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상파 채널 스스로 지상파의 시대는 조금 더 이제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또 국내 OTT만으로는 넷플릭스에게 좀 대항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다만 넷플릭스 입장에서 보면요. 넷플릭스도 올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보면 국내 OTT들이 오히려 조금 더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OTT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넷플릭스도 뭔가 필요했기 때문이고 둘의 이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근데 최근에 보니까 넷플릭스는 또 네이버랑도 손을 잡았더라고요. 네, 저 그래서 이번에 그거 알게 돼서 이번에 이제 하려고요. 저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직접 넷플릭스 구독하지 않고요. 네이버 멤버십으로 하고 거기에 추가 요금을 내서 하는 방식이 조금이라도 더 싸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을 보실 수 있겠네요. 이게 공개니까. 내일 모레 오징어 게임 2가 공개가 되는데 그거랑 뭐 SBS와의 협력 또 네이버와의 협력 이게 다 맞물리고 있고 이 넷플릭스가 표현하자면 거의 파산 공세 펼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에서. 뭐 자본이 있는 기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결국은 시청자들 또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또 이게 귀결이 될 텐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KBS 서영민, 장혁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자, 2부에서는요. 저희가 미래생활 사전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송일아 기자와 함께 올해 성공했던 기술이 아니라 가장 실패했던 기술들을 이제 역발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악의 기술뿐만 아니라 내년의 트렌드가 될 기술까지도 미리 한번 전망해 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